안녕하세요. 세상담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머스크가 엑스머니를 발행하면서 왜 연방 라이선스를 포기하고 주정부 라이선스 41개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보도가 이걸 머스크의 또 다른 도전 정도로 다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히 같은 시점에 서클이라는 회사가 아크라는 새로운 메인넷을 출시했습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터졌는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그러면 왜 머스크는 같은 시점에 그 흐름에 끼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표면에 보이는 머스크 대서클 구도, 그 뒤에 진짜 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이 게임에서 어디 서게 되는지 이렇게 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살짝 흘리자면 이건 두 회사의 경쟁이 아니에요. 사자 동맹과 그 동맹 바깥에 혼자 남은 한 명의 천재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자리에 한국 원화의 미래도 같이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시장 경쟁이 아닙니다. 39조 달러치 미국 국채를 어떻게 소화시킬 거냐. 그걸 위해 새로 짜는 청산 인프라 패권 전쟁이에요. 지상파 뉴스나 경제지 헤드라인 보세요. 대부분 엑스머니를 머스크의 결제 사업 진입 정도로 다룹니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게 다 빠져요. 백악관이 왜 갑자기 월가와 화해했는지, 블랙록과 ICE가 왜 같은 시점에 서클에 돈을 꽂아 넣었는지, 머스크는 거기서 왜 빠졌는지 이 질문들이 다 가려집니다. 주류 매체가 엑스머니 자체는 다루지만 그 뒤에 사자동맹이 짜여 있다는 얘기를 풀어주는 곳 있던가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내려갈 세 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표면, 엑스머니, 아크, 그리고 사자동맹의 등장. 두 번째, 동기 39조 달러 국채, 청산 시스템, 그리고 페트로달러 2. 세 번째 결과, 한국 원화, 한국 핀테크, 한국 결제 주권이 어디 서게 되나. 먼저 머스크의 엑스머니부터 봅시다. 일론 머스크가 엑스머니를 발행하면서 받은 라이선스는 연방정부 라이선스가 아니에요. 미국 41개 주정부 라이선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연방 라이선스를 받으면 곧바로 지니어스 스테이블 액트의 규제에 직격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규제 안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비금융 기업은 비상장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거기 밝혀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와 엑스는 둘 다 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엑스머니를 연방 라이선스로 발행하려면 본업회사 2개를 상장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머스크는 그 길을 일찌감치 포기한 거예요. 처음부터 연방 시스템 안에서 영업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서클은요, 서클이 이번에 출시한 아크라는 메인넷, 이게 그냥 또 하나의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가스비를 USDC로 고정시켜 놓은 별도 메인넷이에요. 이더리움 위에서 거래하면 가스비가 이더로 결제되는데 이더 가치가 시시각각 변동하잖아요. 그러면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같은 데서 일하는 CFO들 입장에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회계장부에 비용을 적으려는데 그 비용이 시간마다 바뀌니까 서클은 그걸 캐치한 겁니다. 아크 위에서는 가스비가 USDC로 고정되니까 결제 비용이 일정해요. 이게 효율이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CFO가 도장받고 퇴근 빨리 하기 편해서 좋아하는 겁니다. 효율보다 결제 빨리 맞는 게 장땡인 게 월가예요. 여기까지면 그냥 새로운 결제 인프라 출시 정도로 보일 수 있죠. 진짜 그림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서클이 아크 출시를 앞두고 받은 사전 투자 라운드에 누가 들어왔는지가 핵심이에요. 블랙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ICE가 들어왔어요. 같은 라운드에 동시에요. 블랙록은 다 아시죠? 비들이라는 토큰화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 그러면 ICE는요, 이건 좀 풀어드려야 합니다. ICE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한국말로 국제거래소 회사예요. 뉴욕증권거래소 NISE의 모회사고요. 청산 결제에 특화된 회사고 전 세계 거래소를 잔뜩 거느린 회사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깔고 앉아있는 회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산을 가진 블랙록, 청산소와 데이터를 가진 IC, 그리고 결제 레일을 만드는 서클, 이 세 회사가 한 라운드에서 만났어요. 이게 우연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니어스 스테이블 액트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법은 비금융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면 상장 폐지를 요구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막히는지 보세요. 구글이
구글 머니 발행하려고 하면 상장 폐지해야 됩니다. 아마존도 메타도 테슬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빅테크 직접 발행은 봉쇄됩니다. 그러면 누가 남느냐? 서클이 남아요. 자유시장 경쟁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다리를 걷어찬 거예요. 천재들이 다 올라오니까 사다리 자체를 부숴버린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양대 산맥이 서클과 테더인데 테더는 왜 이사자 동맹에 안 끼었을까요? 답이 가볍지가 않아요. 테더가 그동안 미국 규제 당국과의 거리를 두면서 신원 확인이 느슨한 거래나 신흥시장 영업에 더 집중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테더는 통제권 바깥의 변수예요. 사자동맹 같은 합법성 도장이 필요한 자리에 앉힐 수가 없죠. 그래서 테더에게 사실상 통보된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너는 우리 게임에 못 들어와? 신흥국 시장 가서 영업해. 거칠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빈자리에 서클이 들어가 앉은 거고요. 자, 이제 처음에 던졌던 그 단어를 다시 꺼냅시다. 사자동맹, 백악관, 그리고 월가, 그리고 블랙록과 IC, 그리고 서클. 백악관은 39조 달러어치 국채를 소화시켜야 하고 월가는 청산꿀을 잃기 싫고 블랙록과 IC는 새꿀까지 더 빨고 싶고 서클은 말 잘 듣는 신참이에요. 이 네 자리가 한 테이블에 앉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그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머스크가 초대받지 못한 게 단순히 미운 털 밝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머스크 본인이 그 테이블에 안 앉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깔끔한 답이 떠오르죠. 결국 머스크는 또 머스크답게 시스템 바깥에서 자기만의 길을 가는 거다. 천재 외골수 행보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깔끔해져요. 머스크는 반골, 서클은 모범생 끝.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집니다. 왜 미국 정부와 월가는 머스크를 굳이 막지 않을까요? 왜 41개 주정부 라이선스를 그냥 통과시켜 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스크가 41개 주를 일일이 다 따로 회유해서 라이선스 받는 작업이 얼마나 큰 비용입니까?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머스크가 연방 라이선스를 피한 거예요. 단순히 자기 길 간다고 정리하기엔 너무 큰 작업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미국 정부가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우연으로 보이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머스크가 노리는 시장과 사자동맹이 노리는 시장이 완전히 다른 시장이거든요.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영역 분할이에요. 이 판은 갈라먹기로 짜여 있어요. 그게 진짜 그림이에요. 머스크가 노리는 건 BEC 시장이에요. 실물 경제, 일반 소비자가 카드 긁고 결제하는 시장. 사자동맹이 노리는 건 BEP 시장이에요. RWA 토크나 레포 거래, 페트로달러 결제, 기관끼리 돈 굴리는 시장. 쉽게 말하면 머스크는 여러분이 평양냉면 사 먹을 때 카드 긁는 그 시장을 노리는 거고 사자동맹은 골드만삭스가 1조 달러치 채권을 굴리는 그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이 둘은 안 부딪혀요. 안 부딪히니까 서로 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자동맹이 노리는 시장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먼저 미국 정부 쪽 사정을 봅시다. 트럼프 행정부가 쥐고 있는 빚이 39조 달러치 국채예요. 이미 너무 많이 발행해놨고 채권자들은 이자율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선 이자를 안 올리고도 국채를 계속 발행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담보자산을 도입해서 RWA 토크나 부동산, 채권, 원자재 같은 실물을 담보로 잡고 그 위에 발행. 두 번째는 수요를 폭증시켜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길. 트럼프 경제 참모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사실상 이거예요. 다른 일은 거의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축인 청산 시스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을밀대에서 평양냉면 2만 원짜리 카드 긁으셨다고 칩시다. 그 돈이 을밀대 사장 계좌에 실제로 도착하는 데까지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이틀이에요. 청산 결제 업계 용어로 T+2. 그 이틀 동안에 청산소들이 뭘 하느냐? 수천만 건의 거래 데이터를 모아서 계산하고 검증하고 상계 처리하고 그러면서 거래액의 3%씩을 수수료로 챙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밀대를 차릴까요? 청산소를 차릴까요? 답은 청산소예요. 자리에 앉아서 돈 버는 자리니까
이게 진짜 꿀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청산소들의 진짜 무서운 점은 한 번 깔린 인프라가 거의 영구히 굴러간다는 거예요. 비자, 마스터카드, 그 뒤에 있는 청산 네트워크들, 이게 다 수십 년 전에 깔린 거 위에서 지금도 돈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 동맹이 지금 새로 까는 RWA 청산 인프라가 한 번 굳어지는 순간 그 뒤로는 누가 그 자리에 새로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가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백악관, 월가, 블랙록, IC, 서클이 동시에 같은 자리에 모인 거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진짜 충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RWA 토큰화를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니까 T+2로 이틀 걸리던 게 5초로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 월가가 실제로 테스트를 했어요. 담보물이 이전됐다가 소유권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5초, 이틀이 5초가 됐어요. 그러면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량이 사실상 무한대가 됩니다. 미국 정부 시각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담보물 자체가 무한대로 확장되니까 달러 발행도 제한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닉슨 쇼크 때 근본 이제 깨던 그 수법입니다. 그때도 월가가 한 5년은 고생했죠. 시스템 다 바꾸느라. 그런데 이번에는 월가가 저항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거기서 새꿀을 더 빨 수 있다는 걸 알아챘거든요. 이건 실패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 페트로달러 이 얘기예요. 청산 결제 시장에서 가장 큰 원자재가 뭡니까? 석유입니다. 그러면 석유 결제를 온체인으로 옮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IC의 자회사 중에 IC Futures Abu Dhabi라는 곳이 있어요. 머반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산석유의 선물 결제소예요. 그리고 서클이 어디에서 라이선스를 받았는지 보세요. 프랑스, 싱가폴, 영국, 그리고 아부다비. 정확히 그 순서로. 왜 아부다비입니까? 거기서 석유 결제를 온체인으로 돌리려는 거예요. 페트로달러 그 얘기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상파 경제 뉴스에서 서클이 아부다비 라이선스 받았다는 단신은 흘렸을지 몰라도 그게 페트로달러 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풀어준 보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앞으로 RWA 거래가 진짜 폭증하는 자리는 AI 에이전트들이 24시간 자동으로 돌리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 옥수수 선물을 100만 달러어치 매수해라. 이런 식의 자동화된 거래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30도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 데이터 소스가 누구냐? 이게 온체인 시장에서 오라클 문제라고 불리는데요. 그리고 그 오라클 자리에 가장 정확한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누구냐? IC예요. 그러니까 IC는 단순히 청산소를 가진 회사가 아니에요. 미래의 모든 AI 자동거래의 진실 공급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자, 이제 사자동맹의 진짜 그림이 다 보이죠. 백악관은 39조 달러어치 국채 소화와 달러 패권 유지가 목표고, 월가는 기존 청산꿀을 잃지 않으면서 RWA로 새 꿀까지 추가하려는 거고, 블랙록과 IC는 자산 청산 데이터베이스 세 영역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거고, 서클은 합법성 도장에 결제 레일까지 깔아준 미국이 통제 가능한 유일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 네 자리가 짠 게임 자판은 다 깔렸어요. 머스크는 그 옆에서 다른 게임을 시작한 거고, 여러분 이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짜여진 거잖아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머스크가 41개 주정부 라이선스로 우회한 진짜 이유. 머스크가 보고 있는 건 실물 경제예요. 자동차를 만들고 로켓을 쏘아 올리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결제망. 사자 동맹이 보고 있는 건 환타지 경제고요. 채권이 채권을 낳고 담보가 담보를 낳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수수료. 머스크는 실물을 결제 단위로 만들려고 하고, 사자 동맹은 환타지를 결제 단위로 굴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클의 자리는 어딜까요? 서클은 시스템을 이긴 게 아닙니다. 시스템에 입양된 거예요. 잠깐 이 문장 한 번 더 곱씹어 봐주세요. 자유시장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남은 회사가 아니에요. 지니어스 스테이블 액트라는 사다리 걷어차기 법안 뒤에서 다른 빅테크들이 다 막힌 자리에 혼자 남게 된 회사예요. 그리고 블랙록과 ICE가 들어와 안질 결제 레일을 깔아주는 역할을 받은
회사입니다. 미국 기득권 입장에서 서클은 엄청나게 예쁜 노예라는 평가가 어울리는 자리예요. 표현이 거칠죠. 그런데 사자동맹 구조 안에서 서클의 자리를 가장 정확하게 짚는 표현이에요. 조선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끌어들였습니다. 명나라 입장에선 조선이 자기 영토 방패가 되어준 거고 조선 입장에선 일본 막아준 게 고마운 거였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명나라가 자기 비용 회수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한테 청구서를 들이밀었어요. 동맹의 비용은 약자가 냅니다. 사자 동맹이 깔아놓는 결제 인프라에 한국이 발들여 놓는 순간 그 청구서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 어딘가 찝찝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한국에 어떻게 닿는가?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화 환율의 직격 충격. 미국이 달러를 일만큼 발행하면 한국은 원화를 약 1.2만큼 발행해야 환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RWA로 미국 달러 발행이 사실상 무제한이 되면 원화 발행도 무제한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 물가 상승은 사실상 미국이 종이를 찍어내는 비용을 한국이 대신 내고 있는 구조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평양 냉면 한 그릇이 곧 3만 원이 되는 시대. 그게 사실은 워싱턴 DC에서 찍어내는 종이값입니다. 둘째, 한국 핀테크의 입지 위기,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한국 국내 시장은 잘 잡고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결제망이 USDC 기반 아크 위에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핀테크가 그 레일에 못 올라타면 글로벌 거래에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 소비자는 환전 단계가 하나 더 끼게 돼요. 비용은 추가되고 시간은 추가되고 데이터는 미국 측에 종속됩니다. 이미 지금도 한국 사람이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하면은 환전 수수료가 보통 1.5에서 3% 붙어요. 그 마찰이 USDC 기반 결제망이 일반화되는 순간 한 단계 더 커집니다. 한국 핀테크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가 단숨에 변방으로 밀려나요. 셋째, 디지털 원화 CBDC와의 충돌. 한국은행이 디지털 원화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USDC를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국 CBDC는 어디에서 통용될 거예요? 국내용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글로벌 결제는 USDC가 다 잡아먹고 디지털 원화는 한국 안에서만 도는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화폐가 아니라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넷째,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정렬 문제. 업비트, 빗썸 같은 한국 거래소는 지금까지 원화 기반으로 코인을 사고 팔게 해줬어요. 그런데 글로벌 결제 표준이 USDC 위주로 재편되면 한국 거래소들이 어떤 결제 단위를 채택할 거예요. 원화로 계속 갈까요? USDC도 같이 받을까요? USDC를 받기 시작하는 순간 원화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결정도 한국 거래소가 단독으로 못합니다. 외환 당국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다섯째, 한국 정부의 딜레마. 사자 동맹 결제 인프라에 들어가면 미국 통제를 수용해야 하고 결제 데이터는 미국 측에 종속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글로벌 무역에서 환전 비용이 폭증하고 한국 기업 경쟁력이 손실됩니다. 이건 어제 시작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 정부 시절 외환정책 방향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위에 지금 새로운 인프라가 깔리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보도, 다루는 정치권 인사 거의 안 보이죠. 자,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머스크는 왜 41개 주정부 라이선스만 받았을까? 이제 답이 보이죠. 머스크는 사자 동맹의 그 테이블에 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테이블의 게임은 환타지 거래. 채권을 낳는 그 게임이고 머스크는 실물 경제 자체를 결제 단위로 바꾸려는 야망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두 게임은 다른 게임이고 머스크는 자기 게임에서 단독 플레이어가 되기로 선택한 겁니다. 머스크는 시스템 바깥에서 독자 노선이에요. 위험하지만 실물 기반의 노선. 서클은 시스템 안의 모범생이에요. 안전하지만 입양된 자리.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진짜 질문은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가입니다. 한국은 머스크처럼 독자 노선을 갈 만한 산업적 깊이가 있나요? 아니면 서클처럼 미국 시스템 안에 자리 하나 빌리는 길로 가야 하나요? 이게 단순히 머스크가 멋있다, 서클이 영리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서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5년 안에 나야 합니다. 글로벌 결제 표준이 굳어지는데 5년이 안 걸려요. 그 안에 한국이 자리를 못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잡고 싶어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결국 한국 정부가 합니다. 한국 외교 라인이 하고 한국 금융당국이 하고 한국 산업정책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정확히 보고 있는가? 저는 솔직히 아직 확신이 안 섭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남기고 영상을 끝낼게요. 지금 사자동맹이 짜고 있는 결제 인프라, 그리고 머스크가 그 옆에서 시작한 단독 노선, 둘 중 어느 쪽이 5년 뒤 글로벌 결제의 표준이 될까요? 아무도 확답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질문이 그 뒤에 있어요. 어느 쪽이 표준이 되든 한국이 그 표준 안에 끼게 됩니까? 아니면 변방으로 밀려납니까?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릴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정확히 보고 있을까요? 닉슨 쇼크 때 그 변화의 첫 신호를 알아챈 나라들과 5년 뒤에야 따라잡으려 했던 나라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 그 역사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빅픽처를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빅테크들이 상장 폐지 문제를 어떻게 우회할지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다뤄볼게요. 이 게임 안 끝났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예요.